한국사는 EBS. 여러분 안녕하세요. EBS 파이널 한국사에서 우리 또다시 만났습니다. 반갑습니다. JSA 정선아입니다. 우리 친구들이랑 정말 참 자주 만나고 있어요. 나만 반가운 거 아니죠? 예, 반갑습니다. 우리 친구들과 지금 수능 개념, 수능 특강 서머리, 그리고 약점만 공략했던 약점 공략 한국사에 이어서 이제 마무리인 실전 모의고사 파이널 한국사에서 만났어요. 뭐 벌써 파이널이냐고 지금 친구들이 난리예요. 선생님, 제가 많이 늦은 걸까요? 막 이렇게 말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다른 과목 사실 벌써 파이널 푸는 거 좀 빠르죠. 왜요? 우리 친구들에겐 수능 완성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사는 수능 완성이 있어요? 없어요? 그쵸? 아직까지 모르고 있는 친구들은 이제는 없겠죠. 지금 육모가 지난 지가 한참입니다. 우리 친구들 이제 수능 완성이 없다는 걸 다 알고 있습니다. 이미 6월 모평을 보면서 수능 연계, 수능 특강에서 어떻게 나오는지도 우리 경험해 봤고요. 그러면 수능 특강 다 했어요. 그래, 한번 훑었어요. 설사 아직 훑지 못한 친구들도 이제 할 겁니다. 그런데 우리 완성이 없어요. 그러면 9월 모평까지 우리 그냥 그렇게 시간을 보내고 있다가 하고 있다 볼 겁니까? 그러면 점수 또 똑같이 나와요. 계속 감을 유지해야 합니다. 어떻게요? 이렇게요. 한국사 마무리할 때, 이 마무리할 때라고 하는 건 시점상 수능 직전이다라는 의미도 있을 수 있지만 한국사를 한번 훑은 후에 적어도 기출문제 이런 거 계속 내가 보면서 공부를 하고 있는 중인데 지금 감각의 유지가 필요해. 3월, 4월, 6월 괜찮았어. 7월도 잘 봤어. 그런데 방학 때? 그 감을 유지하기가 어려워. 구모 전인데 나 기출을 많이 안 풀어봤어. 실제로 20문제 한 세트가 어떤 식으로 구성되는지에 대한 그 감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이걸 하는 겁니다. 그래서 파이널 한국사를 바로 1회부터 지금 몇 월에 푸느냐 이게 포인트이기보다는 여러분들에게 제가 진짜 하고 싶은 말은 요거예요. 2번, 3번, 그리고 4번. 요 세 개를 같이 얘기하는 겁니다. 몇 월이냐가 포인트가 아니에요. 여러분 9월 모평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뭐예요? 적어도 한국사 한 번은 훑었고요. 2017년에 본 3, 4, 6, 7월에 20문제씩 총 4세트 80문항 기출문제는 다시 한번 구경은 해야지. 내가 뭐 틀렸는지 확인해야지. 특히 육모 평가에서 어떻게 냈고 연계 어떤 식으로 되는지 확인해야죠. 그리고 조금 더 실전 감각을 원한다면 어떻게 돼야 돼요? 2016년 6세트를 풀어봐야죠. 다 했어. 다 했다는 친구들 꽤 돼요. 그러면 그 친구들은 이제 뭐 할 거예요? 수능까지 그냥 있어요? 할 만큼 했으니까 그래 좋았어 막 이러고 있습니까? 아니죠. 감각은 유지해야지. 그래서 9세트 준비한 거예요. 이거 막 다 풀고 막 몇 점인지 동그라미 치고 이러라는 과목 아니에요. 한국사 그렇게까지 안 해도 됩니다. 허나 여러분들이 감각은 유지했으면 좋겠어요. 마지막 파이널이고요. 이 파이널 한국사 문제 퀄리티가 꽤 괜찮아요. 학평, 모평 정도쯤 되는 굉장히 양질의 문제로 구성됐고 조금 어렵다 싶은 문제들도 있습니다. 조금 어려운 문제로 우리가 감각을 유지해 놓고 있다면 실제로 9월 모평, 10월 학평, 그리고 본 수능까지 우리 친구들 한국사 때문에 발목 잡히는 일은 절대로 없을 것이며 그 한국사 그 시간 있잖아. 우리 그 시간 국수 0 딱 보고 나서 지친다. 진짜 장난 아니게 힘들다. 이거 단 거 필요해. 막 이런 시점에서 한국사 풀게 되는데 그때 여러분들 이 30분이 기쁨의 시간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감각 유지하자는 거야. 감각.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9세트 180문항이에요. 다른 과목에 비해서 분명히 그렇게까지 어렵지 않을 겁니다. 약속드려요. 이거를 계속 풀면서 약속 하나만 한다면 이거 맞았네? 50점에 몇 점 맞았네? 1회 몇 점? 하고만 넘어가지 마. 내가 틀린 문제 혹은 헷갈리는데 세모 쳤는데 찍었는데 맞은 문제 이 두 개만 확실하게 뭘로 확인하느냐? 정답 및 해설로 확인하는 거 아니에요? 강의를 보든가 아니면 이거 강의보다 사실은 니네가 이걸 놓치지 말아야 돼. 내 강의 들으면 나 이 문제 다 알아. 내가 다 해설할 수 있어. 내 거 들으면 이거구나 할 수 있어요. 여기서 끝이지 말고 선생님한테 해설 강의 들었으면 바로 수능 특강에 몇 페이지에 이 내용이 나왔지 이거를 찾아보려는 노력 한 번만 더 해줘요. 그렇게 해서 그 개념이 무엇인지 챙기고 가는 거예요. 오늘 1회를 풀면 대동법 나올 거예요.
이제 그거 틀리는 친구들 많지 않겠지만 혹시 내가 틀렸어요. 그러면 이거 대동법이구나. 정상 선생님 대동법이라고 하네. 하고 넘어가지 말고 수능 특강 몇 강에 몇 쪽에 대동법이 나오는지 한 번만 스스로 찾아보라는 거야. 왜 페이지 안 가르쳐줘요? 왜냐면 적어도 대동법이 조선이고 조선 전기가 아니라 양란 이후고 그치? 임진왜란 이후에 광해군 때 처음 시행됐고 그렇다면 이게 수능 특강 어디쯤에 어떤 코너에 나와야 정상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그 정도는 이제 찾을 수 있어야만 한국사를 훑은 거거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수능으로 컨펌하고 간다. 요것만 체크합니다. 준비됐습니까? 그냥 20문제 후루룩 풀고 후루룩 채점하고 우와 잘 풀었다 하고 덮는 그것만 안 하면 좋겠어요. 그 정도면 한국사는 많이 어렵지 않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 자신감 갖고 풀 수 있습니다. 됐죠? 그래서 어느 내용인지 틀린 문제, 찍은 문제, 수능 특강을 통해서 끝까지 교재로 확인하는 그 연습하는 거 그것만 약속하고 이제부터 1번 들어갑니다. 안 풀고 해설부터 보는 친구들 없죠? 우리 한 22분 정도에서 25분 정도 시간 재면서 문제 한번 딱 깔끔하게 풀고요. 다른 과목에 비해서 많이 어렵지 않으니까 우리 친구들 너무 긴장하지 말고 허나 여러분이 보는 모평이나 학평보다 이 문제 수준이 더 쉽진 않습니다. 자신감 갖고 풀고요. 그리고 나서 우리 1강 풀이 시작합니다. 1번 문제입니다. 실전 모의고사 1회 1번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이에요. 땡땡땡 시대 시기 막 줘요. 이러기 있기? 기원전 2000년경부터 기원전 1500년경 사실은 이거 주면 무슨 시대다라고 그냥 지금 붙이고 출발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이거 바로 나오네. 이 시기에 만든 도구는 청동으로 만들었대요. 그래서 청동기래요. 비파형 동검 만들었고요. 비파 모양의 동검, 거친 무늬 거울, 청동으로 만들었고요. 그러면 금속만 사용해요? 아니죠. 돌도 사용한대요. 왜? 돌도 요긴하게 사용해요. 어디에요? 이런 데예요. 그럼 이거는 뭐 할 때 사용하는 거냐? 그쵸. 농경도구로는 청동 사용하지 않고 석기 사용했네요. 특히 반달돌칼, 반달 모양의 이렇게 생긴 건데 언제 사용했어요? 곡식을 수확할 때 자르는 도구로 사용했다. 이거 돌칼이니까 신석기야 이러고 가면 틀린다고 말씀드렸고요. 토기는 민무늬 토기, 미송리식 토기, 미송리식 토기 헷갈릴 수 있어서 그려드리자면 요렇게 요게 바로 미송리식 토기입니다. 그러면 다 나왔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무덤, 고인돌까지 나왔습니다. 어느 시대냐라고 지금 얘기한다면 제일 먼저 있는 이게 힌트가 되겠죠. 청동기 나왔고요. 반달돌 칼을 사용하고요. 대표적인 토기, 빗살 무늬가 아니라 민무늬 토기, 미송리식 토기 사용하고요. 가장 중요한 힌트 뭐 나왔습니까? 고인돌 나왔어요. 고인돌 무덤인데요. 지배층의 무덤으로 추정되고 있고요. 굉장히 많은 노동력을 동원해서 이걸 축조했다라는 거는 팩트로 지금 나와 있죠. 며칠씩 노동력을 동원할 수 있는 그 사람의 무덤일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뭐예요? 우리가 계급이 발생한 사회다. 이 시기를 다 아우를 수 있는 이 어마어마한 힌트의 주인공이 되는 시대는 언제예요? 기원전 2000년경부터 기원전 1500년경에 시작됐다라고 알려지고 있는 바로 청동기 시대입니다. 그럼 청동기 시대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사실 여기서 유추 가능한 이 부분이죠. 더 이상 평등하게 다 같이 가난한 세상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는 한 일주일씩 동원해서 이 덮개돌만 해서 거의 10톤이 달하는 이런 대규모의 어마어마한 노동력 차출이 가능했어. 그 얘기는 사람 위에 사람 있고 사람 밑에 사람 있는 계급이 발생한 시기네. 이게 청동기 시대의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무엇이다? 내 거, 네 거 개념 생기고 남는 것들을 누가 차지하느냐의 재산의 개념이 생기고요. 계급이 발생하고요. 지배자와 지배를 받는 자가 생기고요. 그래서 국가가 탄생하고요. 그게 어느 시대다? 청동기 시대다. 정답 2번입니다. 1번 흉년의 진대법을 실시해서 농민들의 몰락을 막고요. 곡식을 구워줬다가요. 곡식이 풍성할 때 곡식을 돌려받는 이러한 제도를 시행했습니다. 고구려 고국천 왕이고요. 3번 무리를 이루어 이동 생활을 했어요. 이동했어요. 왜? 이 동네에 먹을 거 끝났거든. 사냥 채집 다 했는데 먹을 거 끝났어. 그러면 쿨하게 떠나는 거야. 왜? 우리 먹을 거 찾으러. 그렇게 이동합니다. 이 이동 생활을 무리지어서 했던 바로 그 시대는 언제입니까? 구석기 시대죠. 사냥 채집.
무리를 지어 이동하기 때문에 집이 딱히 필요해요? 그렇지 않죠. 그래서 막집이라던가 나무 그늘이라던가 동굴에서 거주했던 바로 구석기 시대의 특징입니다. 도둑질한 자는 12배를 배상한다. 이게 교과서에 따라서 부여로만 설명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이 부여와 고구려에 다 이러한 비슷한 전통이 있었는데 도둑질하면 12배 물어내야 돼요. 예, 법이 살벌해서도 도둑질 안 할 것 같은 그 시대입니다. 그래서 부여와 고구려에서 보이는 모습들이고요. 귀족회의에서 국가의 중대사를 결정하는 건 삼국시대에 다 보이는 모습인데요. 예를 들면 고구려의 제가회의, 백제의 정사함회의, 그리고 신라의 화백회의가 바로 이러한 귀족회의의 특징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답 찾을 수 있었고요. 2번으로 갑니다. 가나 혼인 풍습이 있었던 나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입니다. 가. 혼인할 때 구두로 미리 혼인을 정한 다음에 여자의 집에서는 작은 별채를 짓는데 그 별채를 부르는 이름이 서옥이래요. 그 서옥에 살다가 자식을 낳아서 자식이 장성하면 남편은 아내를 데리고 그제서야 자신의 집으로 돌아간다. 이 제도는 혼인 풍습 중에 서옥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되죠. 서옥이라는 집을 지었어요. 두 번째, 나입니다. 여자아이가 10살도 안 됐어. 와, 진짜 어려. 애기야. 그런데 이미 혼인을 약속해. 신랑의 집에서는 여자를 맞이하여 장성할 때까지 거의 같이 키워줘. 거의 그냥 그 남자의 집에서 같이 커. 그러다가 아내로 삼아요. 여자가 어른이 되면 친정으로 되돌려 보냈다가 신랑 집에서 돈을 지불한 뒤 다시 신랑 집으로 데리고 온다라는 거예요. 아주 어린 신부를 신랑 집에서 같이 키워서 장성한 후에 혼인을 하는 방식이죠. 돈을 지불한 뒤. 일종의 매매혼이라고 불렸고요. 아주 어린 며느리. 그래서 이 제도를 민며느리제라고 합니다. 지금 대표적인 초기 여러 나라의 혼인 풍습만 좀 여러분들께 사료를 보여드립니다. 그럼 서옥제는 어느 나라였느냐? 고구려고요. 이 민며느리제는 어느 나라였습니까? 그쵸? 옥저입니다. 이게 정리가 잘 안 돼 있는 친구들은요, 수능 특강 2강을 통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 1강을 통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뒷부분에 나와 있는 초기 여러 나라 부분 다시 한번 정리하고 오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 서옥제 고구려 얘기 나왔고요. 옥저 민며느리제 나왔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 여자네 집 뒤에 별채인 서옥을 짓고 여기서 살다가 자식까지 놓고 살다가 그 자식이 다 크고 나면 그제서야 남자의 집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개의 대표적인 혼인 풍습이 있었던 지금 나라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고구려냐 옥저냐 하는 얘기예요. 그럼 가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1번 낙랑과 외에 철을 수출하였다. 철을 수출하려면 기본적으로 철이 어떻게 돼야 돼요? 생산이 돼야 되죠. 이 철이 가장 많이 생산됐던 지역이 어디입니까? 한반도 남부의 삼안 중에서도 어디? 그치, 가야. 나중에 가야가 되는 어느 지역, 그치, 이게 먼저 나오면 안 되지. 변한이에요, 변한. 그리고 나중에 이 변한 자리에서 나온 나라가 어딥니까? 그게 가야죠. 그래서 가야도 철을 많이 수출해요. 그리고 원래 거기에 있었던 삼안 중에 대표적인 나라가 뭐다? 변한이고요. 2번으로 가겠습니다. 동맹이라는 제천행사 체크합니다. 초기 여러 나라를 정리하다 보면 제천행사가 나와요. 하늘을 향해서 제사 지내고 하늘을 향해서 기뻐하면서 축제예요, 축제. 이거는 초기 여러 나라에서 다 보이는 거예요. 1년을 마무리하면서 감사합니다. 올해도 진짜 무사히 좋은 일이야. 축제예요. 하늘에 감사 지내면서 춤도 추고요. 죄수들도 풀어주고요. 함께 먹고 마시고 즐겨요. 이런 제천 행사가 거의 다 나타나는데요. 대표적인 게 부여의 영고였다면 동맹은 어느 나라예요? 이게 고구려입니다. 사실 정답은 그래서 바로 고구려 2번이에요. 3번 가보겠습니다. 가들이 사출도를 다스렸다. 이거 어디서 많이 봤죠? 마가, 우가, 저가, 구가가 사출도를 다스립니다. 각자 자기 지역을 다스려요. 이거 어느 나라였어요? 부여였죠. 근데 이게 부여입니까? 아니죠. 옥저죠. 그래서 이거는 부여 얘기입니다. 아니고요. 정답. 그 다음에 4번으로 갑니다. 5월과 10월에 계절제를 지냈다. 이거 어디 얘기였어요? 씨 뿌리고 수확하고 이렇게 계절제를 통해서 제천 행사하고 있습니다. 이거 어딥니까? 삼안 얘기죠. 마지막으로 5번입니다. 연맹왕국으로 성장하였다. 고구려는 맞습니다. 왕이 존재하죠. 그런데요, 옥저가 그랬나요?
옥조와 동해는요, 왕이 존재하지 않고 망했어요. 누구 때문에 크게 성장하지 못했다 그랬죠? 그쵸, 고구려예요. 그래서 나는 해당하지 않아요. 옥저는 연맹왕국 단계가 아니라 어느 단계에서, 그치, 옥저는 연맹왕국 단계가 아니라 그랬어요. 군장국가 단계에서 멸망하게 됩니다. 왕이 존재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가나에 공통적으로 해당하는 것은 아니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답 뭐였습니까? 그렇죠. 2번으로 결론 낼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지금 벌써 초기 여러 나라까지 문제를 지금 다루고 있고요. 3번쯤 가니까 수능 특강 이제 두 번째 강에 등장하는 삼국시대 문제로 가게 됩니다. 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국의 형세가 지도와 같았던 시기에 백제에서 볼 수 있었던 모습으로 적절한 것은이에요. 이거 수능 특강의 지도 그대로 나오고요. 2016년, 2017년에 이 지도 진짜 수없이 나왔어요. 그렇다면 이런 지도들은 봐야 돼요. 약점 공략에서도 선생님이 이 지도 그대로 심플하게 다루고 있어요. 실제로 수능 특강 지도보다 훨씬 심플해요. 왜? 필요한 자료만 제공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지도를 보면서 각국의 수도 확인하시고요. 고구려는요, 국내성의 수도가 있었고요. 백제는 한성의 수도였고요. 신라는 금성이고요. 예, 가야 버젓이 있습니다. 예, 이거에서 가장 중요한 건 국경선이겠죠? 예, 몇 세기인 거예요? 그렇네. 백제가 이 한강유역을 다 차지하고 있고, 와, 영토가 이래요. 이때가 언제예요? 백제가 한성유역을 차지하고 있던 바로 요 시기, 예, 바로 4세기 백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지도입니다. 그러면 이 시기에 백제에서 볼 수 있었던 모습입니다. 왜 파견되는 사신 볼 수 있을까요? 잘 모르겠어요? 잠깐 넘어가 볼까요? 그러면 노급을 폐지하는 국왕, 노급을 폐지하는 국왕 누굽니까? 이건 바로 나와야죠. 신문왕이죠. 그 땅에서 세금을 거둘 수 있는 권리와 더불어서 백성들, 거기에 살고 있는 노동력까지 착취할 수 있었던 이 어마어마한 권리를 폐지해버린 그 왕, 통일신라 신문왕입니다. 아니죠. 이거 통일신라 얘기니까 지워버려요. 3번, 호우명 그릇을 만드는 장인. 호우명 그릇 자주 나오죠. 특히 내신에도 많이 나옵니다. 호우명 그릇은 어떤 그릇이에요? 예, 고구려 그릇이에요. 막 아래 바닥에 광개토대왕 뭐 어쩌고저쩌고 쓰여 있어요. 근데 이게 어디서 발견됐냐면요, 경주에 있는 무덤에서 발견됐어요. 그 얘기는 뭐예요? 고구려와 신라의 밀접한 관계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유물이 됩니다. 그리고 이 유물이 등장한 거는 바로 언제예요? 신라에 침입한 왜를 고구려의 광개토 대왕의 군대가 와서 구원해주고 도와준 그 이후에 발견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시기적으로 훨씬 더 뒷세기가 되죠. 그쵸? 광개토 대왕이 어떤 임금이에요? 4세기 말 5세기 초의 바로 임금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수의 침입을 격퇴하는 을지문덕, 수나라가 어디를 침략했어요? 고구려를 침략했어요. 그래서 살수, 청천강에서 을지문덕이 격퇴합니다. 이른바 살수대첩이 612년 7세기 때 얘기예요. 5번, 신분 해방운동을 전개하는 만적, 만적이 누구의 노비냐면 고려 무신정권 최충원의 노비예요. 신분해방운동하고 있어요. 이거 고려시대 얘기겠죠. 그럼 다시 일본으로 돌아와 봅시다. 선생님 이거 잘 모르겠어요. 왜 파견하는 사신인 걸 어떻게 알죠? 라고 하신다면 여러분 봅시다. 우리가 이 4세기에 가장 대표적으로 배우는 그 임금이 누굽니까? 백제 근초고왕이에요. 이 사람 뭐 했습니까? 첫 번째, 위로는 일로 올라갔죠. 어디요? 평양 공격했어요. 그 다음에요. 여기 당연히 우리 거죠. 그리고 마한 세력 완전히 정복해버리죠. 그리고 뭐 했어요? 중국 동진과 교류하고요. 바다 건너 외와 교류하고요. 이 교류가 바로 또 이 근초고왕의 중요한 업적이죠. 그렇게 교류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외에 뭐를 보낼 수 있다? 사신을 보낼 수 있다. 교류하면 사절단이 왔다 갔다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파견되는 사신 가능하다. 근초고왕 때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정답 1번으로 갈 수 있고요. 4번입니다. 이거 조금 어려워했던 친구들이 있을 겁니다.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이에요. 와, 이거 못 봤는데요. 막 이래. 어려울 수 있어요. 근데 수능특강 강의를 들었거나 수능특강을 한 번 이상 한 친구들 이거 처음 봐요. 초면이에요. 이러면 안 돼요. 실제로 이게 수능특강 자료 플러스에 이 제목으로 딱 나와 있습니다. 이 둘은요, 발해 거예요. 그리고 뭐와 관련된 유물이냐?
불교와 관련된 유물이에요. 왜요? 탑이잖아. 왜요? 부처님이래. 부처님의 상인 불상과 부처님의 사리를 모셨다라고 하는 탑. 물론 이 탑에 모두 다 부처님의 진짜 레알 사리가 다 있냐? 그렇진 않지만 이게 부처님 자체를 숭배하는 하나의 그런 상징물이 되면서 탑들이 쫙 나오죠. 그런데 이 영광탑이라고 하는 벽돌로 만든 이 탑은요, 발해에 대표적으로 남아있는 탑이고요. 이불병좌상이라고 하는데 이게 뭐냐면 이는 두 개야. 두 명의 부처님이 어떻게 있어? 병좌 나란히 앉아 계시는 불상이다라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발해에서 남아있는 불교와 관련된 탑 앤드 뭐다라는 거야? 불상이라는 거야. 그럼 이 수행평가의 주제는 뭐야? 키워드 발해 들어가야 되고 불교 들어가는 거지. 그럼 정답 바로 뭐예요? 1번. 그치? 발해의 불교 문화예요. 이 문제는 이렇게 심플하게 풀릴 수 있어요. 적어도 불교라는 걸 통해서. 그런데 선지가 참 중요해요. 왜냐? 이게 그동안 다 기출됐던 선지들이더라고. 삼국문화의 외전파. 삼국문화가 외전파돼서 나왔던 그런 고분벽화라던가 토기기술 전례라던가 이런 것도 계속해서 여러분 매번 출제되고 있으니까 이것도 그냥 넘어가시면 안 되고요. 고대 국가와 서역과의 교류 이것도 수능에 나왔었죠. 이 국가들이 저쪽에 있는 서역 세력들과도 교류하고 있어요. 이거는 2회에서 문제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역시 그냥 넘어가면 안 되는 대표적인 주제고요. 병란도에서 이루어진 국제교역. 병란도 중요해. 나 같으면 병란도는 기억하겠어. 왜? 병란도는 뭐니까? 고려시대 경제사, 고려시대 무역과 관련하면 거의 늘 출제가 되는 바로 그 지역이에요. 지명이에요. 그럼 바로 여기는 무엇이냐? 고려시대 대표적인 항구입니다. 무역항이에요. 국제무역항이다. 병란도, 고려, 코리아. 그치. 그거 반드시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5번입니다. 백제 건국 세력과 고구려의 관계. 그치. 고구려에서 내려왔다며. 백제 건국 세력이. 그럼 뭔가 같아도 같은 게 있겠지. 대표적인 게 뭐예요? 수능 특강에 나오는 초기 무덤이 돌을 무대기로 쌓은 돌무지 무덤으로 비슷하대. 이게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답 찾을 수 있었고요. 5번입니다. 이제 드디어 고려 문제로 넘어가게 되네요. 왜 그걸 알 수 있어요? 고려가 딱 나왔어요. 가와의 대외 관계에 관한 탐구 활동으로 적절한 것은이에요. 고려 얘기입니다. 고려 초에는 북진 정책, 북쪽을 우리 영토였던 북쪽으로 우리는 간다. 그 다음에 송나라와 친하게 지내겠다. 이 두 가지가 고려 전기의 대외 관계의 핵심이었는데요. 그렇게 되면서 이 두 가지 정책에 반감을 갖고 있던 어떤 세력, 바로 가 세력의 침입을 여러 차례나 받았대요. 심지어 여러 차례. 1차, 2차, 3차 기억하십니까? 어느 나라인지 아직 와닿지 않아요? 조금만 더 볼까요? 근데 이 가가 왔을 때 1차 침입 때는 서희라고 하는 사람이 단판을 벌여서 싸우지도 않고 어떻게 했대요? 강동 6주라고 하는 우리의 영토를 확보했대요. 이러면 조금 알겠죠? 어딥니까? 맞아요. 고려 전기 대외 관계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거란과의 관계입니다. 거란, 요입니다, 요. 이 거란이요, 우리랑 친하게 지내고 싶었어요. 왜냐면 지도를 하나 그려봅니다. 여기가 고려예요. 여기가 송이에요. 여기에 있던 세력이 요예요. 여기 고려입니다. 물론 국경선은 지금 이렇진 않습니다. 그런데 이 고려가 이 둘하고만 친하게 지내요. 그치? 친송 정책 보여요? 지들끼리 둘만 친하게 지내요. 고려는 얘와 교류합니다. 적대적이에요. 적대적이에요. 외로워요. 그래서 고려와 좀 친하게 지내고 싶은데 웬걸 고려는 북진 하면서 뭐예요? 계속해서 요와 적대적인 관계 유지하죠. 그래서 결국에는 요 나라가 어떻게 합니까? 이 관계, 이러한 판도를 해결하기 위해서 1차 침입해요. 고려를 멸망시키려고 온 게 아니에요. 그걸 잘 간파했던 서희가 어떻게 합니까? 봐라. 우리가 너희랑 친하게 안 지내려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다? 여기 요 지역이 원래 우리 영토였는데 여기가 지금 여진애들이 여기 딱 통로를 막고 있어서 우리가 너희랑 교류를 하는데 방해가 되고 있거든. 이 영토만 확실히 우리 고려의 영토로 확보가 된다면 거란과 뭐 할 수 있다. 당연히 친교를 맺을 수 있지. 교류할 수 있지. 이런 식으로 설득을 합니다. 이 외교談판을 통해서 압록강 동쪽 지역의 6개의 주가 어떻게 된다? 고려의 영토가 됩니다. 됐습니까?
그러면 거란 얘기예요. 거란과의 관계 얘기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정답은 뭐예요? 거란과 1차, 2차, 3차 중에 나머지 내용이 무엇이냐 내용이겠죠. 이렇게 약속을 해서 강동육지를 확보했는데 거란과의 관계? 예, 나아지지 않았죠. 계속 송나라하고만 친하죠. 그래서 2차 침입하고요. 3차 침입합니다. 그래서 3차 때 강감찬이 귀주대초를 통해서 큰 승리를 거두게 된다. 이게 거란과의 관계의 핵심이고요. 예, 1번을 보시면요. 사군육진이 개척된 과정을 조사한다. 굉장히 자주 나오는 지문입니다. 선지입니다. 사군육진 어디예요? 여기 지금 우리나라의 국경 거기죠. 한반도와 중국의 국경. 여기가 개척된 시기는 언제다? 조선 세종 때다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고조선이 멸망한 요인, 예, 한나라 무제가 침략을 하면서죠. 별무반이 편성된 배경, 이것도 굉장히 자주 나옵니다. 고려시대 여진족과의 관계에서 윤관이 건의해서 만든 특수부대가 별무반이고요. 5번 개경환도에 반대했던 세력, 개경으로 돌아가지 않고 끝까지 대몽항쟁했다. 삼별초, 이거는 몽골과의 관계에서 나오는 선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답 4번 찾을 수 있었습니다. 6번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6번, 와 내가 방금 병란도 얘기했는데 병란도 꼭 기억하라고 얘기했었는데 그런데 나오죠. 이거 수능 특강에 나오는 그 지도예요. 복잡해요. 생각할 거 없어요. 어느 나라예요? 수도가 개경이에요. 수도가 개경이면 이 나라는 100% 무슨 나라인 거야? 고민할 것 없어. 고민하지 마. 개경이 수도야. 고려야. 금성이 수도야. 신라야. 그리고 나서 보니까 이 고려는 위로는 여진도 있고 거란도 있고 여기는 송나라도 있고 다 교역하면서 지냈어요. 교류하면서 지냈어요. 근데 웬걸 아라비아 상인도 우리랑 교류를 했대. 교역을 했대. 어느 항구를 통해서 쭉 와봐. 여기 개경 옆에 병란도 있네. 확실해졌죠. 개경, 병란도, 주변에 있는 국가들, 아라비아 상인, 코리아. 이 나라 어디? 고려예요. 고려의 경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이에요. 여러분 별표 칩니다. 고려 경제와 관련해서 나오는 선지가 100% 이거예요. 전시과, 토지제도예요. 그 다음에 병란도. 근데 병란도가 여기서는 지도에 나왔죠? 그 다음에 뭘까요? 예, 은병, 활구라고 하는 이것을 비롯한 고려시대 화폐 얘기, 이 정도가 사실 시험에 나옵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수도에 동시전을 두었다. 수도에 이 시장을 설치하고 이 시장의 상행위들을 감시할 수 있는 동시전을 설치했다. 이거는 신라 때 얘기고요. 이번에 정답 나오네요. 은병, 활구를 발행하였다. 엄청난 고액 화폐야. 이거 그냥 화폐가 아니라 은 한 권으로 만든 진짜 비싼 화폐야. 배 100필 정도의 금액이다라고 그렇게 지금 설명하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그렇다면 이 은병 활구를 발행하였다. 이거 맨날 나오는 선지. 무슨 선지? 고려시대 경제사 선지예요. 선대제 수공업이 발달하였다. 장시가 전국적으로 확산되었다. 송상이 중개무역으로 성장하였다. 3번, 4번, 5번은요. 다 조선 후기 때 보여주는 거예요. 선대제, 미리 돈 많은 상인이 재료와 자금을 주면서 만들어 라고 해서 납품하는 이런 시스템 조선 후기에 가능하고요. 장시, 시장이 전국적으로 확대돼서 막 생겨요. 역시 조선 후기에 가능한 모습이고요. 굉장히 지금 상업이 발달하고 있죠. 송상이라고 하는 개성상인들이 중개무역을 통해서 거의 네트워크망을 가지고 유통하고 있다. 이 정도 클래스 되려면 조선 후기쯤 됩니다. 그래서 고려시대는 요 세트를 확실하게 기억해. 작년도 수능이 뭐였어? 이 전시가 바로 앞에 있는 역분정까지 해서 고려시대 4개 요 아이템 가지고 경제 바로 풀 수 있게끔 시험 냈죠. 여러분들 고려시대 경제사 반드시 기억하세요. 지도로 나오든 뭘로 나오든 바로바로 나올 수 있게 됐습니까? 7번입니다. 가나를 주장한 인물에 대한 공통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와, 쌤이 지금 1강부터 9회까지 1회부터 9회까지 문제 다 풀었는데요. 아니 이 지필자분들이 정말 이 가나 인물을 사랑하나 봐요. 정말 거의 매 회에 마다 출제가 되고 있더라고요. 실제로 수능 기출이라던가 모평, 합평에서는 지금까지 이 인물들이 올해 같은 경우에는 크게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좀 어렵거든요. 그런데 이 정도로 사실은 매회 거의 나온다라는 건 무슨 말이냐?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안 중요해서 안 나오는 게 아니에요. 아껴뒀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한 번은 제대로 정리하고 풀고 넘어가서 2회, 3회, 4회에 또 나오면 틀리지 않는 걸 목표로 한번 해봅시다. 가나임 인물 쉽지 않습니다. 찾기 쉽지 않아요. 틀려도 괜찮아요. 하지만 이번에 정리합시다. 이 사람은 뭘 얘기하느냐? 교리, 이론을 배우는 사람들은 지나치게 이론과 외적인 거에 집착한대. 그런데 이론이 아니라 수행하고 참선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밖의 인연을 잊고 내적으로 밝히기만 좋아한대. 저쪽도 이쪽도 다 한쪽으로 치우친 거고 양극단에 치우친 거야. 이 사람이 하고 싶은, 이 사람 누군지 모르더라도 괜찮아. 이 사람이 하고 싶은 거는 교리가 중요해? 참선이 중요해? 아니야. 이거 하나만 집착하는 건 중요하지 않고 어떻게 양극단에 치우치지 말고 둘 다 하자는 거야. 이론도 중요하고 모두 중요하다는 거야. 실천과 수행도 중요하다는 거야. 이렇게 주장한 이 사람은 대각국사라고 불리는 사람이래요. 대각국사 의천의 주장입니다. 의천하면요, 이 사람이에요. 교종이라고 하는 경전 중심의 이론 중심의 부처님의 어려운 말씀을 적어놓은 이 책이 부처님의 말씀의 진실이다, 진리다라고 주장하는 이 교종과 아니다, 실천과 수행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선종을 모아자는 거예요. 둘 다 함께 가야 된다라는 건데 이 의천의 사실 방점은 어느 쪽에 있느냐? 이쪽에 있어요. 교종을 중심으로 선종을 통합하려고 하고 하는 게 바로 의천의 모습입니다. 대각국사 의천의 주장이었고요. 나는요, 이것도 역시 조금 어려운 사료입니다. 허나 그대로 가봅시다. 정이라고 하는 거는 본체래요. 본질이래요. 해라고 하는 거는 작용이래요. 근데 이 해라고 하는 작용은 본체를 바탕으로 해서 있게 되므로 해와 정은 떠날래야 떠날 수 있는 사이가 아니래. 둘이 같이 가줘야 된대.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정은 해를 떠나지 않는다. 이걸 주장한 사람은 보조국사 모식이에요. 이 보조국사는 누굽니까? 진울인데요. 설사 지금 진울의 이름이 떠오르지 않는다. 괜찮아요. 고려시대의 사상과 문화라고 하는 그 수특단원에서 이 두 사람 한 번만 정리해 주세요. 그러면 돼요. 다만 여기에 있는 맥락이 어떤 건지만 이해하시면 돼요. 정과 해는 따로 간다? 아니다. 같이 간다예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정과 여기서 말하는 해는 과연 무엇이냐? 진울은 이렇게 해석을 한 거죠. 이 해라고 하는 건 지혜예요. 부처님의 말씀이에요. 부처님의 말씀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교정 쪽에서 얘기하는 거고요. 이 정은 깨달음이에요. 우리가 참선과 수행을 통해서 아하 하고 깨닫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바로 진울이 얘기하는 그런 선종적인 것이에요. 이거 두 개가 바로 무엇이다라는 거예요. 같이 가줘야 된다는 거예요. 역시 교종과 선종의 뭐를 얘기하고 있습니까? 통합을 얘기하고 있는데 이 사람은 어디에 방점을 갖고 있을까요? 이쪽에 방점을 갖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 인물 둘의 공통된 설명은 결국에는 뭐다라는 거야? 교종과 선종을 뭐 하려고 했다? 통합하려고 했다. 그런 선지 있는지 볼까요? 어딨어? 여기 있네. 어려운 말 다 뺐잖아. 불교계에 뭐를 위해서 기여하였다? 뭐를 위해서 노력하였다? 통합. 교종과 선종의 통합을 위해 노력했던 대표적인 두 사람, 고려 전기의 의천과 후기의 진울 같이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1번부터 볼까요? 인도를 순례했다 대표적인 사람, 해초라고 들어봤어요? 왕호천축국전이라고 하는 거를 남겼죠. 그래서 실제로 인도를 순례한 기행기를 썼던 해초가 있고요. 결사운동을 전개하였다. 이거는 가나 중에 이 진울에만 해당합니다. 원래 모습으로 돌아가자. 원래 승려의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가자. 이게 바로 진울의 주장이었습니다. 불교 대중화에 기여하였다. 남이 아미타불만 외우면 돼요. 어렵지 않아. 불교 어려운 거 아니야. 함께 누굽니까? 그쵸. 원효입니다. 지방호족의 지원을 받았다. 지방호족의 지원을 받으면서 확 뜬 게 바로 이 교종, 선종 중에 선종이었어요. 통일신라 말에 각 지방의 호족들과 결탁하면서 지방마다 지역에 구산선문이라고 하는 이런 선종이 아주 활발하게 발전하는데 기여했던 것이 바로 지방 호족들의 힘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때의 상황이고요. 불교계 통합을 위해 노력하였다. 이게 두 사람의 공통점이 되겠습니다. 계속 등장합니다. 반드시 기억하세요. 8번으로 갑니다. 다음 자료를 토대로 수행할 탐구활동의 주제로 적절한 것은 이에요. 와, 이 자료 좋더라.
이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 수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냥 암기하지 말고요. 이 자료가 조금 길지만 하고자 하는 얘기가 뭘까만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돼요. 조금 어렵다 싶으면 선지를 먼저 보세요. 붕당의 형성, 공민당의 개혁, 당평정치의 실시, 훈구와 사림의 대립, 개경과 서경 세력, 막 고려 조선 선지가 복잡하게 있는데 우선은 어느 시대인지부터 한번 볼까요? 지금 그 제자 김일손이 쓴 사초에 선왕의 일을 터무니없이 기록하고 이 김일손의 스승이라고 하는 김종직이 쓴 조이제문이라고 하는 글을 실어버렸다. 그런데 우리 세조대왕께서 국가가 위기를 만나 간신히 난을 일으켜는 찰나에 역적무리들을 베어 없앰으로써 종묘사직을 지금까지 지켰는데 그래서 왕중의 짱인데 그런데 김종직과 그 제자들이 임금을 속이고 거짓된 뭐를 쓰고 있어요. 역사를 거짓을 쓰고 있대. 이거 가만둘 수가 없어. 이거예요. 그동안 많이 나왔던 얘기인데 사료를 보니까 좀 색다르죠. 지금 뭔 얘기하고 있어요? 세조에 대해서 이 글을 쓴 사람은 세조가 최고야 라고 생각하는 한 팀이에요. 이 사람들은 세조를 최고로 생각해요. 세조가 조카 단종을 몰아내고 왕이 된 그 상황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역적의 무리를 베어 없앰으로써 종묘사직을 위기에서 건진 장난 아닌 임금이 세조다라는 거예요. 그게 이들이에요. 이들은 당연히 누구겠습니까? 세조를 왕으로 만드는데 혁혁한 공을 세웠던 그들이겠죠. 우리가 그들을 뭐라고 부릅니까? 훈구파라고 불러요. 이들이 쓴 글인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지금 이 글 전체에서 너무너무 꼴보기 싫어하는 지금 두 존재가 나오죠. 그들은 누굽니까? 감히 세조에 대해서 비판하고 디스하는 글을 쓴 김종직과 김종직의 제자 김일손이야. 이 말도 안 되는, 얘네들이 봤을 때 말도 안 되는 그 글을 쓴 사람은 김종직인데 그의 제자 김일손이 이 스승님의 글을 어디다가 실어버린 거야? 역사 안에다가 넣어버리려고 했어. 실록의 재료가 되는 사초의 그 부분을 넣으려고 했던 거야. 그래서 지금 훈구파가 막 공격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들은 누굽니까? 이들은 바로 이 훈구파를 견제하면서 훈구파를 견제하기 위해 그 이후에 중앙정계에 진출한 바로 그들이죠. 성종 때부터 중앙정계에 삼사를 통해서 훈구파의 권력 독점과 부정과 부패를 비판하면서 급부상한 이들 바로 누굽니까? 사림이에요. 이들이 감히 세조임금을 이렇게 지금 쓰고 있어? 이거 안 될 일인데? 라면서 지금 훈구파가 사림파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자료에는 이렇게 공격하는 내용만 나 이거 좌시할 수 없어라고 얘기하지만 실제로 이 사건으로 인해서 이 김종직의 조이제문이라고 하는 이게 엄밀히 말하면 좀 빗대어서 쓴 글이지만 결국엔 말하고 싶은 거의 핵심은 세조가 조카 단종을 몰아내고 왕이 된 것에 대해서 어마어마하게 비난하고 있는 글이거든. 이 결국엔 일 때문에 이 대립 속에서 나온 사림이 활해당한 사건, 이게 바로 사화고요. 첫 번째 사화인 무호사화에 지금 관련된 사료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선 조선 얘기죠. 우선 조선 얘기 때는 이거 아주 다 지워버려야지. 2번 지워. 5번 개경세력, 서경세력. 이거 뭐 묘청과 김부시 그때 얘기 아니야? 고려 지워버려. 그 다음에 탕평정치 그러면 누구야? 영종주잖아. 지워버려. 그럼 이제 남은 게 뭐야? 붕당과 뭐예요? 훈구와 사림의 대립이죠. 그럼 답을 찾기가 훨씬 쉬워지죠. 이게 사림들만 남아서 하나의 그 정파적, 학파적 여러 가지 성격에 따라서 지금 세력을 나누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훈구파와 사림의 대립이고요. 이걸 통해서 사화가 여러 번 일어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엔 사림 세력들이 서원과 향약을 통해 살아남아서 선조 때 나뉘게 되죠. 자연스럽게. 그게 바로 동인, 서인 이렇게 얘기하는 우리가 붕당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답 조금 어려운 문제일 수 있으나 8번의 정답 5번 훈구와 사림의 대립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럼 9번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친구들 이런 문제는 아주 잘 풀어요. 왜? 매달 뭐가 나왔어요? 전쟁이 나왔거든요. 가나 사이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입니다. 가려보겠습니다. 임진왜란 때 명나라의 도움을 받았어요. 그 팩트죠.
그래서 조선은요, 명나라가 도와달라고 했어요. 왜? 후금 치러 갈 거다. 같이 가자. 막 이래요. 그래서 안 보낼 수는 없는데 난감한 거예요. 왜? 조선의 입장에서는요, 임진왜란 때 우리를 도와준 명나라와의 관계도 중요하지만 지금 완전 급부상하고 있는 뜨는 태양 후금과의 관계도 중요해요. 게다가 우리는 얼마 전에 지금 뭐가 일어난 거예요? 이 상황은 누가 봐도 임진왜란 이후의 상황이죠. 임진왜란한테 도움을 받았다는 게 먼저 나오고 있어요. 그 이후에 이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당시에 임금이 어떻게 했어요? 이 상황에서 군대를 안 보낼 수는 없어서 군대를 보내나 어떻게 했습니까? 이 명과 후금 사이에서 신중한 뭐를 했다? 중립외교를 했다. 그럼 이게 어느 임금 때다? 벌써 답 나와 있죠? 광해군이라고 아예 자료에 줬어요. 아, 가는 광해군 때 상황이구나. 그런데 나로 가보겠습니다. 나의 상황을 가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어요? 외교적인 교섭을 통해서 전쟁하지 말고 해결하자라는 주화론과 전쟁까지도 불사하겠다라고 하는 척화론, 주전론이 대립하였다. 결국에는 싸우자 쪽이 우세하게 되면서 조선에서는 이 나라의 군신관계 요구를 거부했고 그러자 누가 쳐들어왔다? 청이 조선을 침공하였다. 이 상황입니다. 나의 상황을 보니까요. 청이 조선한테 뭘 요구했어요? 야, 우리가 임금이고 너희가 신하야. 군신관계 요구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했어요? 안 했어요. 싸우면 싸우지. 그건 못 튀어.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조선을 청이 침략했어요. 후금이 침략한 게 아니라 국호가 청이죠. 국호가 청이라고 하는 건 언제예요? 1636년 병자년에 후금이 국호를 청으로 바꾸거든요. 그리고 군신관계를 요구해요. 그래서 이게 병자호란입니다. 그러면 결국엔 가나 사이 시기에 들어가는 요 내용은 이 중립외교부터 병자호란까지 뭔 일이 있었는데 이 얘기예요. 아니 잘 외줄 타게 했어. 실리외교 했어. 그러다 갑자기 왜 전쟁까지 불사하게 된 거야? 그렇지. 정권이 바뀐 거야. 광해군은 중립외교였는데 광해군이 어떻게 됐어? 광해군을 몰아내고 인조가 왕이 됐어요. 인조가 반정을 통해서 있는 왕을 폐위시키고 본인이 왕이 됐어요. 그때의 명분이 뭐예요? 명에 대한 의리를 지킨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무슨 정책을 펼친 거예요? 친명 배금 정책 쫙 펼친 거죠. 명나라한테 의리를 지키겠다. 후금 니네들은 오랑캐다. 그러다 어떻게 된 거예요? 정묘호란이 있었고요. 그리고 어떻게 된 거예요? 국호를 청으로 바꾼 청나라가 군신관계 요구하자 거부합니다. 그래서 병자호란까지 일어나게 되죠. 정답은 무엇이다? 2번이고요. 삼포외란은요. 중종 때 있었던 외란이잖아요. 왜? 일본에서 침략한 사건인데 선생님 임진왜란은 알겠는데 삼포회란은 잘 모르겠어요. 그 정도 규모가 아니라 이 세 개의 항구를 중심으로 해서 여기 살고 있던 이 외인들이 일으킨 소란이다. 그래서 삼포외란이라고 하고 중종 때입니다. 북벌운동은 북쪽을 정벌하자, 북쪽을 가만두지 않겠다 이런 거예요. 언제입니까? 병자호란 이후에 이 오랑캐에게 당한 치욕을 씻겠다라면서 효종 때 있었던 움직임이 바로 북벌운동입니다. 쌍성 총관부가 탈환되었다. 이거는 고려시대 공민왕 때 얘기고요. 대마도 토벌이 단행되었다. 조선 세종 때 이종무를 시켜서 이러한 일들이 나와 있죠. 그래서 여러분 정답 찾을 수 있습니다. 10번입니다. 가해 시행이 끼친 영향으로 적절한 것은입니다. 가장 많이 나왔던 개념 용어 문제. 우리 약정 공략에서 했던 바로 문제가 이겁니다. 가는 광해군 때 경기도에서 처음 시행되었어요. 그리고 점차 확대되었습니다. 그리고 가는 뭐냐? 집집마다 부과하여 토산물로 징수하였던 곡물 납부를 이거 중요한 거네. 이거를 바꾼 거래요. 어떻게 바꾼 거래요? 토지의 결수에 따라서 쌀, 면포, 삼배 동전으로 납부하게 하는 제도예요. 이 제도가 무슨 제도죠? 이거 대동법입니다. 이젠 이거 모르시면 안 돼요.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원래는 집집마다요. 특산물 냈어요. 전복 내라, 미역 내라, 김 내라 이런 거였어요. 힘들었어요. 왜? 이거 물건 구하러 가기가 어려워서 방납업자들한테 대신 맡겼거든요. 그러면 몇 배씩 폭리를 취해서 이것 때문에 너무 힘들었어요. 그러다가 광해군 때 이게 어떻게 바뀌어요? 땅으로 바뀌어요. 땅 없으면 그러니까 우린 내요 안 내요? 안 내요. 토지에 있는 사람만 내요. 집집마다가 아니에요. 토지 없으면 이거 안 해도 돼요. 토지가 있느냐 없느냐 토지의 소유 결수에 따라서 뭘로 낼 수 있어요? 쌀, 배, 동전으로 내요. 와 이렇게 거둔대요. 이게 바로 무슨 법이에요? 대동법이에요.
이렇게 하고 나서 나라에서 진짜 필요한 그 물건들은요, 이걸로 거둔 후에 나라에서 공인이라고 하는 상인을 시켜서 따로 구매하게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답은 뭡니까? 공인이 성장하게 되죠. 이 어용 상인들이 등장을 해서 전국에 있는 장시에 다니면서 필요한 물품을 화폐로 사죠. 상품 화폐 경제가 발전하고 상공업이 발달하고, 이게 바로 조선 후기 모습입니다. 이 대동법은 광해군 때 시행돼서 100여 년 정도 걸려서 전국까지 확대됩니다. 결작이 부과된 거는요, 균역법 시행 이후에 부족분을 채우기 위해서 거둔 거고요. 토지 있는 사람들한테만 거뒀습니다. 재정이 악화되었다. 재정이 악화되겠어요? 박납의 폐단이 장난 아니었는데 이거를 지금 해결했잖아요. 게다가 토지 없는 사람들은 세금 안 내잖아요. 백성들은 폭리를 취하던 박납의 폐단에서 벗어나니까 훨씬 나은 거고. 그래서 실제로 재정이 더 악화되는 일은 아니었습니다. 연분구등법이 폐지되었다. 이거는 전세와 관련된 거죠. 이미 우리가 배웠습니다. 인조 때 영정법이 시행되면서 풍융 비옥도와 관계없이 그냥 1결당 4에서 6도만 내면 된다. 이미 바뀌었고요. 홍경래의 난이 일어났다. 이거는 1811년 세도 정치가 한창이던 순조 때 서북 지역에 대한 차별 반기를 들면서 홍경래가 일으킨 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답 찾을 수 있죠. 11번입니다. 가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 문제는 조금 쉽게 풀 수 있고요. 이 사료는 어렵지만 자주 등장하는 사료다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가는요, 인물인데요. 동포라는 법을 제정했어요. 그래서 집집마다 뭐를 내게 했느냐? 군포를 부과하게 고르게 징수했어요. 안 빼주네. 그지? 그렇기 때문에 예전에는 면제됐던 집들이라도요, 군포를 바치지 않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 제도가 뭡니까? 호마다 포를 걷게 한 호포제예요. 예전에 면제되던 자 양반들이라고 할지라도요, 이제 집집마다 이 포를 거두게 되면서 양반집도 어떻게 했어요? 이 포를 거뒀습니다. 야, 호포제 하니까 바로 이 남자 이름이 나오려고 하는데 조금만 참아볼까? 아래 걸로 보겠습니다. 역시 가라는 인물은요, 만동묘를 철폐하고 폐단이 큰 서원을 철폐하게 했어요. 명나라 황제를 모셨던 것을 없애버리고요. 서원이 뭡니까? 공부도 하고요, 제사도 지냈던 성리학의 결정체와 같은 지방에 있었던 그런 학교인데요, 이거 철폐해버렸어요. 와, 선비들 수만 명이 그냥 서울에 와서 장난하냐? 막 이러면서 시위하고 물러가라 막 난리쳐요. 근데 뭐라고 해요? 병졸시켜가지고 한강 밖으로 다 밀어버렸어요. 그 얘기는 뭐예요? 강행하겠다라는 겁니다. 이 사람 누굽니까? 바로 흥선대원군이 했던 지금 서원철폐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서원철폐와 호포제,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가에 들어갈 인물은 누구예요? 고종의 생부이자 고종 집권 초 10여 년 동안 실질적인 권력을 행사했던 바로 그 사람이고요. 흥선대원군의 가장 대표적인 업적 뭡니까? 왕실의 위엄과 권위를 되살리기 위해 경복궁을 다시 지었죠. 정답 1번입니다. 초계 문신제 시행, 이거 바로 뭡니까? 젊은 문신들을 재교육하는, 이거는 정조 때 모습이고요. 노비한건법 맨날 나오는 선지죠. 고려 광종 때 억울하게 노비가 된 자들을 돌려준 거죠. 전시과제도 역시 고려시대 토지제도의 모습이고요. 통리기무함은 이거는 개화를 담당하기 위해서 개화만 담당하는 기구로 1880년에 조선정부에서 만든 기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답 흥선대원군과 관련된 경복궁 중건으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12번입니다. 가나 사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이에요. 역시 사료들이 조금씩 길어요. 아, 선생님, 모평이나 학평은 이렇게까지 길지 않은데 여기는 계속 문제가 이렇게 긴가요? 실제로 수능 특강이나 지금 교과서에 나와 있는 가장 핵심적인 사료들을 여러분들 계속 맛보게 하는 거예요. 학평, 모평에서는 조금 더 다듬어질 수 있습니다. 허나 지금 이게 뭔지 한번 봅시다. 힌트가 많아요. 가를 보겠습니다. 와, 월급이 밀렸네. 아, 월급이 밀린 것도 열받는데 양도 조금 좋네. 너무하네. 그치? 와, 양도 모자른데 겨와 모래가 섞였네. 이건 3종 세트네. 임금 체불? 그지? 그래 놓고선 월급 깎았네? 그리고 막 월급에 막, 와, 곡식이 월급인데 겨와 모래가 섞여 있네. 이건 참을 수 없어. 분개했죠. 그래서 이들이 폭동을 일으켰어요. 그랬더니 웬걸, 이들을 달래는 게 아니라 정부 관리가 주동자 잡아들여라. 이쯤 되면은 난이죠, 난. 장난해? 일을 시켰으면 월급을 줘야지. 13개월이나 밀려? 그래 놓고 지금 먹을 거에 장난쳐? 근데 뭐 우릴 잡아들이라고?
결국에는 이들 앤드 하층민들까지 함께해서 이 무리들이 무기고를 파괴하고 선해청을 습격했대. 선해청이 뭐냐면 이 월급 주던 그 기관이에요. 그리고 이 선해청의 당상 민겨모의 집에 불 질렀어요. 폭발한 거예요. 언제요? 이모년에요. 누가요? 군인들이요. 난을 일으켰어요. 여기에 누가 같이 함께한 거예요? 하층민들이 함께한 거예요. 그러면 하층민들과 구식 군인들이 왜 난을 일으켰어요? 와, 차별받고 서러웠어요. 왜 구식 군인들이 이럴 수밖에 없었어요? 별기군 만들고 신식군대만 쳐주고 우린 월급 밀리고 이거 해도 너무한 거 아니야? 이렇게 된 거죠. 이건 1882년 이모군란이에요. 나르 가보겠습니다. 우정 총국이 준공된 뒤 총판 홍영식이 우정국 홍영식 각국 공사를 초청하여 연회 파티 열었어요. 이 자리에서 그만 별난이 일어났네요. 처음에 홍영식, 박용효, 김옥균 등은 일본의 원조를 받아서 민씨 등을 제거하고 개혁을 단행하고자 했다. 이들 뭐 하려고 했느냐? 개혁을 단행하고자 했어요. 홍영식, 박용효, 김옥균 등이 일으킨 이 사건은 바로 갑신정변입니다. 갑신정변은 1884년에 일어난 사건인데요. 이 사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입니다. 1번부터 보겠습니다. 구식군인들이 일으켰다. 맞습니까? 구식군인들이 신식군대와의 차별, 너무나 개항 이후에 힘들어진 삶, 이런 것들이 다 겹치고 쌓여서 일으킨 난 맞습니다. 이모군란 때 일본군이 이들을 지원할까요? 아니에요. 이모군란 때 이 구식군인들이 누구를 사실 죽이냐면 자신들 말고 신식군대인 별기군을 교육하는 이 교관들을 죽이게 되는데 이들이 바로 일본인이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일본 공사관이 습격을 당하고 일본인들이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일본군의 지원을 받은 거 이모군란은 아니고요. 3번 보겠습니다. 급진개합파가 주도하였다. 홍영식, 박용효, 김옥균 등이 급진개합합니까? 그렇죠. 기술뿐만이 아니라 제도, 사상, 모든 것들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바꿔야 된다고 생각했던 문명개화론자들을 따랐던 일본의 메이지 유신에 따랐던 급진개합파 맞고요. 4번 청해 내정 간섭에 반발했습니까? 맞죠. 그렇죠. 이모군란을 진압했던 청나라가 내정 간섭을 하자 이 청나라에 대해 청해 내정 간섭이 너무 심하다라면서 반발했던 세력이 바로 급진개합파죠. 5번 이모군란과 갑신정변의 공통점 그러면 두 사건 다 누구에 의해서 진압되었다? 청군에 의해서 진압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사실은 5번도 지금 정답이죠. 그래서 여러분 정답은 뭘로 가시면 된다? 그렇지. 일본군의 지원을 받지 않았습니다. 이모군란은요. 그래서 정답 2번으로 가면 됩니다. 13번으로 가겠습니다. 교사의 질문에 대한 학생의 답변으로 적절한 것은 이에요. 왼쪽의 황공우는 천지신명과 태조의 위패를 모신 곳이고 이게 황공우예요. 오른쪽에 황고단은 고종이 직접 즉위식을 했어요. 어떤 즉위식을 했어요? 국왕이 아니죠. 황제 즉위식을 했대요. 그러면 포인트는 뭐예요? 고종이 왕에서 뭐가 된 겁니까? 황제가 된 거예요. 왕이 다스리면 왕국이에요. 왕조예요. 근데 황제가 다스리면 제국입니다. 그래서 국호를 뭘로 바꿉니까? 대한제국이고요. 황제의 나라답게 연호도 딱 지정합니다. 그 연호가 뭐였고요? 광무입니다. 그래서 이 광무 대한제국 출범 이후 1897년 이후에 일어난 일련의 개혁들을 우리가 무슨 개혁이라고 부르느냐? 광무개혁이라고 부릅니다. 그럼 광무개혁의 핵심 내용이 무엇인데? 라고 하는 걸 묻습니다. 이건 거의 기계적으로 모든 회마다 모든 선지마다 이겁니다. 알아두세요. 광무개혁의 하이라이트 이건 진짜 맨날 나와. 이 광무개혁의 하이라이트는 무엇이냐? 고종이 제일 심혈을 기울인 부분이 뭐냐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정답은 이거예요. 양전 사업을 하고요. 토지 소유 증명서인 지계를 발급했다. 이게 거의 늘 나오는 선지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황제권을 강화했다. 이게 거의 나오는 선지의 대부분입니다. 진짜 정답에 있는지 한번 볼까요? 5번이죠. 양전 사업을 실시하고 지계를 발급하였다. 양전이라고 하는 건 토지를 측량해서
이 땅이 면적이 얼마고 소유주가 누구고 이 땅의 종류가 무엇이고 이런 것들을 죄다 조사해서 토지 소유주를 확실하게 해. 그 다음에 이 토지 소유주한테 지게라고 하는 이 문서를 발급해줘. 그 얘기는 뭐예요? 토지 소유주를 명확하게 해야 재정도 확보가 되고 지금 개혁이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이걸 진짜 열심히 해. 지게 발급. 이게 광무개혁이에요. 그러면 1번부터 한번 볼까요? 단발령을 공포했어요. 이거 1895년 을미개혁 때 얘기고요. 교육입국조서는 2차 갑오개혁 이후에 발표한 교육을 통해서 학교를 세우겠다. 이렇게 개혁을 추진하겠다라는 거였고요. 공사노비제도를 혁파하였다. 이거는 1차 갑오개혁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죠. 신분제 철폐, 모든 노비 없애고. 4번. 일본의 조사시찰단을 파견하였다. 일본의 조사시찰단 파견해서 일본의 근대 문물이 진짜로 어떤 식으로 지금 자리 잡아 나가고 있는지 제대로 보고 와서 보고해라 이거죠. 이건 1880년대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답은 바로 무엇이다? 양전 사업을 통해서 지게를 발급했고 토지 소유를 명확하게 했다. 그리고 광무개혁 때 또 하나는 황제권이 강화되었다. 이 두 가지 내용만 제대로 파악하시면 절대로 대한제국에서 문제 틀리지 않습니다. 선생님 근데 지게를 모르겠어요 하는 친구는 수능 특강에 지게가 사진과 함께 나와 있어요. 설명도 나와 있어요. 광무개혁 한 번만 다시 정리하면 됩니다. 근대 국가 수립 운동 이 단원을 찾아서 반드시 교재로 다시 한번 확인하고 넘어가세요. 14번입니다. 다음 취지서가 발표된 시기를 연표에서 옳게 고른 것은이에요. 너무 많이 본 사료입니다. 다 필요 없고 국채 1,300만 원이 똑 들어오지. 이 국채 1,300만 원 너는 대한제국의 존재와 멸망에 직결된 것이에요. 이거 갚으면 나라 살고요. 이거 못 갚으면 나라 망한대요. 제일 포인트는 건 우리가 지금 대한제국이라고 하는 이름을 아직 갖고 있는 거야, 없는 거야? 갖고 있는 거야. 그러면 1910년 이전이야. 그런데 지금 우리의 빚이 자그마치 1,300만 원이래. 그래서 어떻게 하지? 2천만 인민이 3개월 동안 금연하고 그 대금으로 돈 모아서 1,300만 원 갚아버리지. 나라가 지금 뺏기기 직전의 상황이야. 정말 풍전등화야. 정치적으로는 말할 것도 없어. 그런데 뭐야 경제적으로도 지금 우리 계속 종속되고 있어. 빚이 1,300만 원이래. 어마어마한 돈이래. 어떻게 하지? 이거라도 갚아서 경제적으로 우리 뭐 하자는 거야? 나라 한번 살려볼까? 그거지. 됐어요? 그래서 이 경제적 구국운동의 가장 대표적인 국채, 나라의 빚을 어떻게 해버리자. 나라 빚을 내가 진 빚 아니야. 내가 잘못 안 했어. 하지만 이 국채를 뭐 해버리자. 갚아버리자라고 하는 국채보상운동이고요. 1907년 대구에서 시작되었고요. 선생님이 이 수강생 중에 대구 친구들 굉장히 많은데 대구 친구들이 이 얘기 늘 해요. 서상돈. 그치? 안 까먹더라고. 그리고 이 국채보상운동을 주도했던 그 단체 국채보상기성회라고 합니다. 이름도 거의 그대로죠. 그래서 이 단체를 통해서 진짜 돈을 모아요. 그리고 이 돈을 모으는데 언론기관들이 함께 돕습니다. 대표적인 게 대한매일신보에서 이러한 모금운동을 전개합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만 알면 절대 문제 틀리지 않거든요. 근데 이거는 시기만 찾는 문제니까 1907년 언제입니까? 나라가 진짜 피탈되기 바로 직전의 상황이 그 상황에서 지금 나온 운동이다. 마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그러면 15번으로 가도록 할게요. 신유형이네. 신유형. 이 파이널 한국사가 참 좋은 게 뭐냐면 우리가 기출에서 많이 보지 않았던 형태의 문제들을 좀 과감하게 다루고 있어요. 그러면서도 문제의 질도 높고요. 그래서 이 유형 낯설지만 한번 볼게요. 우리 친구들 별로 안 낯설어 하더라고요. 이거 뭐 신유형이라고 하는데 봤어요? 막 이러면서 풀어요. 가라의 내용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입니다. 일제강점기 무단통치 실시예요. 이미 무단통치 나오고 헌병경찰 제도가 나오고 하다 보니까 와, 몇 년대다. 1910년대다 바로 가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1910년대의 특징, 무력을 바탕으로 해서 지금 억압하는 무단통치 시기고요. 헌병경찰 제도가 마련됐어요. 그래서 헌병사령관이 경무총감을 맡았어요. 조선 총독 아래 정무총감과 경무총감이 있어요. 그리고 헌병사령관이 이거를 맡고 있어요. 와, 헌병경찰이 지금 치안을 담당하네? 와, 장난 아닌데?
이 헌병경찰이 일반 징세 사무부터 민간인들과 관련된 경찰 업무를 다 맡고 있네. 살벌하네. 맞습니다. 공포 분위기가 조성되다. 어떤 공포 분위기가 조성돼요? 이런 공포 분위기죠. 선생님들이 갈 차고요. 제복 입고 들어와요. 얼마나 살벌하겠어요. 교실 분위기가. 공포 분위기 조성되는 거 맞죠? 3번입니다. 한국인의 기본권이 박탈되다. 기본권이 박탈되는 게 뭐예요? 가장 기본적인 권리.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 이런 거 없어요. 이게 기본권이 박탈되는 겁니다. 그런데 디귿이 뭐예요? 독립협회가 해산되었다. 독립협회에 독립이 들어가니까 자꾸 일제강점기인 줄 알아. 그렇지 않지. 독립협회는 1896년부터 1898년까지 존재했어요. 근데 왜 독립이란 표현을 써요? 이때 나라는 존재합니다만 우리의 자주권이 막 손상되고 있는 그때예요. 그래서 자주독립 국가로서의 우리의 모습을 명확하게 하겠다라는 이름으로 독립협회라고 했죠. 1898년에 결국에는 해산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독립협회는 일제강점기랑은 상관이 없습니다. 4번 식민지 교육이 행해지다. 맞아요. 1910년부터 우리를 통치하기 시작한 일제는요. 1911년 조선교육령 1차를 발표하면서 계속해서 이 조선을 어떻게 하면 우민화시킬까? 어떻게 하면 말 잘 듣는 식민지 백성으로 만들까? 이게 포인트예요. 그런데 그렇다고 한국어 교육을 바로 금지시키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한국어 교육 금지 얘기는 저 뒤에 전쟁 장난 아니게 한창일 때 그럴 때 결국에는 한국어를 사용하면 어떻게 하겠다 뭐 이런 게 나오고 한국어를 선택 과목화 시키고 나중에 금지시키고 이런 모습은 저 민족 말살 정책 뒤쪽에 나오지 사실 10년대부터 무조건 못하게 한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답 기역, 니은 이렇게 2개 찾으면 되겠습니다. 16번입니다. 가시기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이에요. 와 이거 딱 나오니까 와 어려워요. 이 문제는 안 되겠어요 하는 친구들이 많아요. 내신 문제인가요? 막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실 임시정부에서 나올 수 있는 가장 어려운 형태의 문제인데 여기 있는 이 내용들을 다 물어보면 이거 좀 심한 문제야. 필수한국사 시대에 너무한 거 아닌가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하지만 지금 물어보고 있는 건 이 시기를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임시정부의 주요 포인트 중에 시험에 나오는 건 이 시기 그리고 바로 요 시기 그리고 요 시기가 나옵니다. 다 나오네 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실제로 딱 여기 포인트가 있어요. 그러면 우선은 좀 한번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대한민국 임시정부 3.1운동 이후에 연해주, 한성, 상하이에 있던 것을 어떻게 했어요? 싹 통합해서 상하이에서 대한민국 임시정부로 출범합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대통령은 누구였습니까? 이승만 그리고 국무총리 이동휘였어요. 그렇게 가다가 1923년에 국민대표회의가 있었죠. 이 국민대표회의에서 임시정부의 방향성을 두고 격렬하게 회의가 전개되었고요. 이 이후에 임시정부 요인들이 대거 이탈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체제 개편을 해요. 국무령 중심의 내각 책임제. 이때 2대 대통령 박은식이 선출되지만 권력이 대통령에게 다 집중된 것이 아니라 내각 책임제라고 해서 이 권력이 대통령에게 완벽하게 집중되는 것을 막는 제도가 나오게 돼요. 그리고 얼마 되지 않아서 바로 임시정부는요. 집단 지도 체제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국민대표회의 이후에 이미 많은 요인들이 이탈했기 때문에 이때 임시정부는 내내 어떤 상황이냐? 사실은 조금 침체돼 있어요. 위축돼 있어요. 이미 연통제 교통국은요 발각된 지 한참 됐고요. 국민대표 회의 이후에는 많이들 떠나버렸고요. 대통령 이승만은 탄핵됐고요. 2대 대통령 박은식은 돌아가셨고요. 그런 상황에서 임시정부는 침체돼 있고요. 지금 김구는 있고요. 어디예요? 지금 이들은 상하이에 있어요. 그런데 요 사이가 27년부터 40년 요 사이잖아. 23년 동안 무슨 일이 있었게? 2가지의 큰 일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이 침체된 임시정부의 활로를 모색하기 위해 1931년에 김구가 상하이에서 뭐를 만들어버리느냐? 한인애국단이라고 하는 걸 만들어요. 그리고 한인애국단의 단원 봉봉 브라더스 있잖아요. 누굽니까? 이봉창과 누구예요? 윤봉길이 바로 한인애국단의 단원으로 뭐를 했어요? 의로운 일을 일으켰죠. 이봉창은 도쿄에 가서 일왕 마차에 투탄했고요.
윤봉길은요, 상하이를 점령한 이후에 일본의 그런 축하 파티에서 천황 생일 파티 겸 상하이 사변 이겼다 이러고 있는 그 파티에서 훈커우 공원에서 역시 투탄을 하죠. 이 의거가 있었고요. 이 의거가 있은 후에 이 의거들은 다 32년에 일어나는데요. 이 의거 이후에 특히 윤봉길의 상하이 의거 이후에 우리 임시정부는 더 이상 어디에 있을 수가 없어요. 상하이에 있을 수 없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동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언제까지 이동하느냐? 1940년까지 이동합니다. 여러 군데를 돌고 돌아서 온 최종 정착지가 바로 어디였느냐? 충칭이에요. 그리고 이 임시정부의 이동에는 윤봉길 의거 이후에 우리를 지원한 중국 국민당 장제스 정부의 후원도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답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가시기에 있었던 가장 중요한 일은 뭐겠냐? 이거지. 한인애국단의 결성에서 이봉창, 윤봉길이 이런 의거를 일으켰고 윤봉길 이 의거 이후에 우리는 상하이를 떠났고 중국 국민당 정부의 지원을 받았고 이게 바로 정답입니다. 그럼 1번부터 보겠습니다. 권업신문을 발간하였다. 권업회, 권업신문, 성명회 어디 지역입니까? 그쵸. 이 지역이 아니라 지금 임시정부 쪽이 아니라 그치 연해주, 러시아 연해주 지역에서 일어났던 일이고요. 신흥강습소는 대표적으로 서간도, 삼원보에 설치되었던 신민회가 건설한 신흥강습소, 나중에 신흥무관학교로 발전하게 됩니다. 13도 창의군을 조직한 거 이거 정미의병 때 들어봤나요? 정미의병 때 해산된 군인이 막 참여하면서 13도 창의군이 일어나고요. 이들이 서울 진공작전에 전개했다가 실패했다. 그렇게 여러분이 들어봤습니다. 이거는 정미의병 1907년, 8년 요때 상황입니다. 좌우합작 7원칙은요. 대한독립 만세 외친 이유입니다. 좌와 우가 하나로 좀 양보하고 같이 가서 하나의 정부를 수립하자라고 하는 1946년부터 47년까지 여운형을 중심으로 해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답 한인애국단. 굉장히 자주 나올 수 있는 문제예요. 한인애국단은 진짜 최다 기출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 17번으로 갑니다. 가 독립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와 우리 친구들이 진짜 어려워하는 바로 그 부분이네요. 가 독립군. 와, 선생님 이거 진짜 외워야 됩니까? 맨날 물어보는데 지금 필수 한국사에서는요. 이 한국 독립군 이름을 외우게 하는 거는 내신이라면 얘네가 어떻게 활동했는데 누구와 손을 잡았는데 왜 그들과 손잡았는데 이 정도를 묻고 있습니다. 작년도 수능도 마찬가지였고요. 긴장하지 말고 봅시다. 1920년대에 봉오동 청산리 전투 승리하고 짱짱했어요. 근데 간도 참변, 자유시 참변 계속 연이어 당하면서 독립군이 굉장히 위축이 됩니다. 그리고선 23년부터 25년까지 우리가 만주에서 한 게 참의부, 정의부, 신민부라고 하는 3부를 성립하면서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금 독립운동 세력을 재편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일본이 바로 어떻게 했느냐? 미스의 협정이라는 걸 체결해서 독립군을 더 막 대대적으로 체포하고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기에 굴하지 않고 20년대 후반에 28년, 29년 요때쯤에 20년대 후반에 북만주라고 하는 만주의 북쪽 지역에 혁신의회라고 하는 조직, 그 다음에 남주의 남쪽에 국민부라고 하는 이러한 두 개의 조직을 또다시 어떻게 합니까? 20년대 후반에 만들어내고요. 이 혁신의회와 국민부 산하에 독립군 부대를 결성하니 이게 바로 가에 나오는 한국 독립군이고요. 국민부 산하에 만들어진 게 바로 여기 나오는 조선혁명군입니다. 그럼 결국엔 한국 독립군이 뭐 했는데 이걸 물어보는 문제가 되거든요. 그렇다면 1번부터 보겠습니다. 고종의 밀명으로 조직되었다. 고종 1919년 3.1운동 전에 어떻게 돼요? 돌아가시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지금 등장하는 거 말 안 되지. 이건 지금 나라 뺏긴 이유고 지금 3.1운동보다 훨씬 이후의 상황이에요? 아니에요. 고종의 밀명으로 조직된 건 1912년 독립의군부라고 하는 비밀결사가 여기에 해당하고요. 2번 청산리 전투에서 승리한 건 홍범도의 대한독립군, 김자진의 북로군정설을 비롯한 연합 부대였고요. 역시 아닙니다. 이거는 1920년의 일이고요. 서울 진공작전에 전개했다. 이거 좀 전에 설명했죠? 그쵸? 정미의병 때 13도 창의군 만들어서 서울로 진공해서 일본이랑 싸우고 찾으려 그랬잖아. 근데 실패했죠. 이거는 정미의병.
서울진공작전, 나라 뺏기기 전의 상황이고요. 4번 드디어 나왔네요. 한중연합작전을 전개하였다. 작년도 수능 문제와 같습니다. 한중연합작전이라고 하는 건 무엇이냐? 얘네가 여기서 누구랑 싸웠냐면 일본이랑 당연히 싸우는데요. 우리만 싸운 게 아니라 누구의 도움을 받았느냐? 만주에 있는 중국인들의 도움을 받아요. 그러면 왜 갑자기 중국인들이 우리를 돕기 시작하느냐? 1931년에 20년대 후반에 이런 거 만들고요. 31년에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일본이 중국의 만주를 침략하는 만주사변이 일어나요. 그래서 만주에 있는 중국인들의 반일 감정이 어마어마해져요. 우리 동네에 지금 누가 쳐들어온 거야? 일본이 쳐들어온 거야. 그래서 이 중국인들이 누구의 마음을 막 갑자기 이해하기 시작하냐? 야, 한국 독립구나, 조선혁명구나, 진짜 힘들었겠다. 야, 우리도 일본 너무너무 싫어. 함께 콜라보하자. 그래서 나오는 게 한중연합작전이에요. 그러면 이 만주사변 이후니까 1930년대 초반에 이런 한중연합작전이 전개가 됩니다. 한중연합작전의 배경을 묻는 문제도 자주 출제가 되고요. 이렇게 군대를 주고 얘네가 뭐 했는지를 묻는 문제도 출제됩니다. 정답은 이거고요. 이렇게 해서 승리한 전투가 한국 독립군의 경우 쌍송보, 대전자령, 사도하자 이런 전투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중국 국민당 정부의 지원을 받은 거는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윤봉길 의거 이후에 지원을 받고요. 나중에 이들이 만든 40년에 만든 한국광복군, 그 다음에 또 하나는 1938년에 김원봉이 조직한 조선의용대, 이 두 개가 중국 국민당의 지원을 받는 독립군입니다. 그래서 17번 어려운 문제 좀 같이 해결해 봤습니다. 18번입니다. 다음 법률을 제정한 국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입니다. 일본 정부와 동모하여 한일 합병에 적극 협력한 자, 랄랄랄라, 랄랄랄라 나왔어요. 지금 얘기를 쫙 보니까 하여간 일본한테 붙어가지고 우리나라를 일제가 강점할 수 있도록 도운 애들을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처벌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들 반민족 행위를 한 자들을 처벌하는 특별법을 만든 국회는 바로 제헌국회입니다. 첫 번째 국회예요. 1948년 50선거를 통해서 만들어진 국회고요. 이들의 임기는 2년이었고요. 1950년까지입니다. 우리의 역사상 최초의 선거인 이 선거, 50총선거를 통해서 만들어진 제헌국회입니다. 헌법 만들었고요. 그리고 반민족 행위 처벌에 관련된 특별법 만들었고요. 농지개혁법 만들었고요. 이게 바로 이들이 한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대한민국의 틀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정답은 바로 이렇게 갑니다. 50청문회를 개최하였다. 5공화국 전두환 정부에 대한 청문회. 이거는 아이러니하게도 노태우 정부 때 가능한데요. 이때 국회가 여소야대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러한 청문회가 가능했습니다. 2번 발췌개헌안을 통과시켰다. 발췌개헌이 뭡니까? 1952년에 이승만 대통령이 사실은 임시수도 부산에서 했던 첫 번째 개헌이죠. 그 다음에 3번 정답이고요. 4번 4.19 혁명 이후에 해산되었다. 4.19 혁명 이후에 해산되었다라고 하는 이 국회는 조금 어려운데 4대 국회입니다. 혁명 이후에 이렇게 바뀔 거야 라고 하는 상황에서 해산된 국회고요. 그리고 나서 내각 책임제와 양원제를 골자로 하는 그 국회, 그게 바로 요 국회입니다. 5번에 나오는 민의원, 참의원으로 구성된 양원제 국회. 이렇게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답은 요 선지는 언제인지 명확하게 알긴 어려워요. 허나 제헌국회가 3번이다라고 하는 것 정도는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19번입니다. 다음 자료의 민주화 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정말 자주 나오는 거죠. 오늘 우리는 랄랄랄라. 잘 봅시다. 야만적인 고문으로 꽃다운 젊은이를 죽였고요. 4.13 폭거를 철회시키기 위한 민주장정을 시작한다. 이게 가장 중요한 두 가지의 힌트입니다. 첫 번째, 고문과 관련된 상황이 발생을 했고요. 우리는 지금 민주주의를 향해 갈 거고요. 4월 13일에 있었던 이 사건은 끔찍한 사건이래요. 폭거라고 표현했어요. 이게 바로 무엇이냐? 4.13 호원조치입니다. 4.13 호원조치의 핵심은 무엇이냐? 헌법을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거예요. 헌법 안 바꾸겠다는 거예요. 그대로 지키겠다는 거예요. 그럼 현행 헌법은 뭐예요? 대통령을 간선제로 뽑을 것이고 임기는 7년이다. 이거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 당시 민주화 운동에서 우리 민들, 시민들, 국민들의 가장 큰 요구는 뭐예요? 이거 싫다는 거예요. 고문 정권 싫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직선제 개헌을 달성해서 대통령을 누구 손으로? 우리 손으로 어떻게 직접 뽑겠다라는 게 포인트가 됩니다. 이들은 직선제 개헌을 요구해요. 이게 가장 중요한 키워드입니다. 다 나왔어요. 언제입니까? 1987년 6월 민주항쟁이죠.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을 계기로 일어났으며 4월 13일 전두환 대통령의 헌법을 바꾸지 않고 다음 대선을 치르겠다라고 하는 4.23 호언 조치에 국민들이 비분관계에서 일어나죠. 6월에 거리로 나옵니다. 그 과정에서 이한열이라고 하는 연세대 학생이 희생당하고 정말 넥타이 부대 학생들 다 거리로 나와요. 이들이 원했던 건 딱 두 개입니다. 호헌 철폐해라. 현행 헌법을 그대로 유지하겠다라고 하는 게 이거 철폐해라. 그 다음에 대통령은 어떻게 하겠다? 우리 손으로 직접 뽑겠다. 이거를 요구하고요. 결국엔 어떻게 돼요? 성공하죠. 6.29 선언을 통해서 이 요구를 수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무엇이다? 1번으로 가면 되고요. 6월 민주항쟁 얘기입니다. 유신헌법 폐지를 주장하였다. 이거는 유신헌법이 존재할 때 가능한 얘기겠죠. 유신헌법은 1972년에 제정됩니다. 3.15 부정선거에 항의하였다. 이건 4.19 혁명 얘기고요. 한일국교 정상화에 반대했던 대표적인 운동은 뭡니까? 1964년 6.3 시위입니다. 한일국교 정상화 과정이 도저히 이거는 납득할 수 없다라면서 일어났던 일이고요. 5번 신군부 퇴진과 계엄령 철회. 신군부 얘기 나오고 계엄령 철회 나오면 5.18 민주화운동이다. 이렇게 가시면 되겠습니다. 정답 찾아봤고요. 마지막 20번입니다. 가정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우리 친구들이 통일 문제 나오면 어려워하는데 이 문제는 조금 수월하게 풀 수 있어요. 통일 문제 그러면은 딱 72년 7.4, 그 다음에 91년 남북기본합의, 그 다음에 2000년 첫 번째 남북정상회담 이 정도가 나오는데요. 가정부가 어떤 정부입니까? 힌트가 되게 많아요. 분단 이후 최초로 남북의 정상이 만났어요. 고위급 회담 아니고요. 정상이 만났어요. 근데 처음이래요. 처음으로 남과 북의 정상이 만났습니다. 그게 언제예요? 2000년이죠. 어느 정부 때입니까? 김대중 정부 때예요. 그래서 북한의 김정은 아니죠. 김정은의 아버지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어떻게 했어요? 나란히 투샷이 나왔죠. 그리고 6.15 남북 공동선언을 발표했고요. 이러고 나서 실제로 남쪽의 대한민국과 이 북한의 경제협력, 이산가족 상봉, 개성공단 이런 것들이 착착착착 추진이 됐었습니다. 대표적인 김대중 정부의 대외정책, 햇볕정책의 결과 나왔던 열매들입니다. 그렇다면 김대중 정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 문제가 돼버리죠. 삼성개헌을 단행하였다. 3번 하려고. 이게 누구예요? 박정희죠. 박정희 정부고요. 베트남의 국군을 파병하였다. 역시 64년부터 73년도의 일이니까 박정희 정부에 해당하고요. 서울올림픽 대회를 개최하였다. 1988년 서울올림픽이잖아. 이거 전두환 정부가 88년 2월에 끝나. 애들이 전두환 정부라고 많이 헷갈려 하는데 88년 2월에 어떻게 권력을 넘기잖아요. 그 다음 정부가 누구예요? 87년 12월에 대통령 선거하고 뽑힌 그 사람. 그렇지, 노태우 정부지. 그래서 이게 88년 2월에 권력이 이양되면서 실제로 이 서울올림픽이 개최된 것은 노태우 정부 때고요. 대북 화해협력 정책을 추진하였다. 대표적이죠. 이게 햇볕 정책이죠. 이거를 통해서 남과 북의 정상이 평양에서 만나는 쾌거가 일어나게 됩니다. 마지막,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에 가입하였다. 이거는 김영삼 정부 때 있었던 일입니다. 와, OECD에 가입하였다. 우리도 이제 선진국이야. 이랬던 상황이 사실은 이 김영삼 정부 때 있었던 요때의 모습입니다. 김대중 정부의 내용을 여러분이 찾으시면 됩니다. 지금 20문제 풀어봤어요. 어때요? 조금 어려워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왜? 기출문제보다 조금 더 난이도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점수에 연연하지 말고요. 이런 자료들을 한 번 더 구경한다. 와, 자주 나오는 자료들을 한 번 더 만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파이널 한국사를 하셔야 되고요. 꼭 약속한 거 한 가지만 지킵시다. 와, 해설 들었네. 아, 나 40 몇 점 맞았네. 끝. 이게 아니라 내가 틀린 그거 여러분이 직접 수능 특강 목차에서 몇 강의 내용이고 어느 시대 내용인지를 뒤지세요. 그리고 그 쪽수를 통해서 뭐합니까? 확인합니다. 그 약속을 가지고 우리 2회 실전 모의고사에서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사는 EBS.